네, 국내와 해외 헤드라인 하나씩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기사톡에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추동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열어볼까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규제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된다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닐 텐데요. 그래도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한 규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규제에 관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takes on private equity. 무슨 이야기인지 킥박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업계에 새 규제를 도입을 합니다.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요. 일부 투자자에게만 이 특혜성 거래 조건을 제공하던 업계 관행을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이 규제 안에 사모펀드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분기별로 펀드 성과와 수수료,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고 매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간 사실 사모펀드 업계는 대형 기관 투자자 등의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큰손 투자자에게 펀드 환매 조건을 유리하게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투자자에게는 안내하지 않는 우대 조건을 제공하는 것처럼 관행을 유지를 해왔었는데요. 이제는 다른 고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규제가 또 하나 나왔는데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 이러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그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연기금을 포함해서요, 대학교의 자금, 그리고 큰 손들의 슈퍼리치들의 이런 자금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미국의 사모펀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만큼 돈이 많은 만큼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충격파도 훨씬 크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미국에서 사모펀드가 굴리고 있는 총 자금 규모가 대략 25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 돈으로 따지면요, 3경 3천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무척이나 큰 규모다라고 아실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금융당국에서는요,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지만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모펀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수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보가 제한적이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더 많은 투자자들이 접근성이 없고요. 그 내부에서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정보가 조금 더 비균일하게, 균질하지 못하게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투자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여기에 조금 더 유리한 정보들을 각각 차별되게 들어가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고요. 반대로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모든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원칙입니다. 워낙 많은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도 들어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긴다면은 아무래도 공정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이노베이션 ETF가 유명하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상품의 내용도 굉장히 혁신적이다. 그리고 테크 기업에 투자를 해서 유명했었지만 매일매일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ETF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요, 오늘 아크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이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컨센서스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규제가 통과될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회사들인 시타델, 브릿지워터, 그리고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요, 지난 2월에 이러한 규제안의 초안을 공개하면서 사모펀드의 자산 규모 확대도 정말로 그 중요성이 커졌고요. 사모펀드의 주요 투자자들의 연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러한 사모펀드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미국 국가에 대한 신뢰도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까지 지적하고 있는 만큼 과연 이러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정말로 큰 도움이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사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허위 불법 방치 온라인 플랫폼의 과징금이라는 제목이 떴는데요. 유럽연합도 이제 현지 시간으로 25일부터 가짜뉴스와 불법 콘텐츠 확산을 방치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선다고 하네요. 네, 이번엔 한번 유럽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요. 유럽은 빅테크 기업, 특히 미국 기업이 많겠죠.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발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유럽은요, 최근에 메타와도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유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유럽이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EU의 규제를 따라달라라고 했었고요. 메타 쪽에서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서로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는 일개 기업과의 싸움이 아닐 것 같습니다. 빅테크 전반과 유럽이 싸움을 선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5일부터요,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를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을 실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법안은요, 디지털 서비스법이라고 불리고요. 여기 안에 있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 엔진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시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 내용은요, 특정 인종, 성별, 종교에 따라서 편파적인 발언을 하거나 테러나 아동에 대한 성학대 등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컨텐츠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이 플랫폼 제공자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요, 사용자 수가 EU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의 인구의 10% 이상이 포함되거나 또는 4,500만 명 이상의 유럽인이 사용하는 플랫폼에 적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초대형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들 누구나 아실 만한 기업들인데요.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틱톡, X, 옛날에 이제 트위터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도 쓰고 있는 서비스들이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에서도 워낙 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놓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제들이 달갑지만은 않겠죠.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리소스가 많아질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자유로운 정보 유포가 어려운 만큼 어찌 보면은 자유도가 핵심인 SNS 서비스 입장에서는 규제가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잘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무분별한 가짜 정보와 거짓 뉴스 그리고 불법 정보들이 판이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크고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라는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모쪼록 이렇게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는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또는 다시 돌아가서 미국에서도 유사한 규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연 이러한 규제안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 것이고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향후 기업의 규제와 관련된 뉴스로서는 체크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규제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미국 한국 기업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규제 유예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는 킥박스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기업에 적용했던 대중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 1년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이라고 일본 니케이가 보도를 했습니다. 니케이는 복수의 이제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10월 기한인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 상무부 차관은 지난 6월쯤에 반도체 업계와 회동해서 유예 연장을 시사를 합니다. 연장 기간은 미정이지만 무기한으로 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라는 점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니혼자이 게이자이 신문에서 이제 미국 10월 만료 대중 수출 규제 유예 연장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영향을 시장에 줄 거라고 외부에서는 보고 있나요?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연일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미국의 중국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여러 규제 중에 하나 바로 반도체 장비를 유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요, 미국 기업이 생산하거나 미국 기업의 기술이 이용돼 있는 반도체 장비들이 만약에 중국에서 반입될 경우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기업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기술을 사용한다면은 외국 기업들도 이러한 규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기간 동안 이게 유예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이나 중국 그리고 대만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까지 여러 사업을 같이 해왔었습니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을 거고요. 대만의 TSMC 같은 기업들은 중국에서 큰 공장을 짓고 여기에서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고 실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중국 측에 내린 규제 내용들이 결국에는 대한민국 기업 그리고 대만 기업들에도 피해를 가지고 오는 결과를 낳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공장이 지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최신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들을 생산해야 되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그룹들은요, 이게 크게 난처한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기술은 하루하루 발전이 하고 있는데 이 최신 장비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는 옛날 모델, 구형 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한국 기업들과 한국 정부 그리고 대만 정부 등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러한 반도체 반입 금지 조치를 유예하기로 지난해 10월에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올해 10월까지였습니다. 즉 앞으로 2달여가 지나면요, 새로운 장비들을 다시 유입할 수 없게 된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예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강한 규제로만 대처하기에는 정답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런 관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장비들을 반입하는 걸 금지하는 게 해답은 아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현재 분위기는 아마 유예가 조금 더 연장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보도가 나왔다 정도이지만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유예를 연장하는 것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에 대한 효과는 국내 기업들이 크게 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신식 반도체 기술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면 아무래도 생산 여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국내 반도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뉴스다라고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반도체 경기 회복이 좀 예상보다 늦어졌잖아요. 그러면서 8월에 제조업 경기, 이제 체감 경기가 더 나빠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서비스업처럼 이 비제조업 체감 경기도 석 달 연속 내리막길을 나타냈고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가격 회복이랑 수주 감소 영향으로 인해서 전자랑 영상, 통신 장비 체감 경기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초부터 기대했던 이 상저하고 경기 흐름이 앞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이는 듯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상반기엔 좀 어려웠고요. 하반기에는 반등을 할 것이다. 이게 바로 경기에 그렇죠.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기대감이었고요. 이에 맞춰서 기업들도 열심히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반기의 경기 지표들이 예상보다는 좋지 않게 나오면서 과연 이러한 계획대로 이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발표된 지표를 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이 23일 날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 지수라고 하죠. 이 BSI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숫자가 100이 넘어가시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10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이 지표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전 산업군의 업황 실적에 대한 BSI가 70이
81을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3포인트 정도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이 기준이거든요. 그럼 100보다 70이면은 많이 낮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3포인트나 떨어졌다. 즉 하반기에 대한 경기 개선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달 연속 하락한 것인데요. 이게 장기 평균이 2003년부터 2022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장기 기간의 평균이 77입니다. 77보다는 6포인트가량 낮은 것이고요. 올해 2월에 69까지 떨어졌다 계속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였었는데 또다시 6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가 좋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상황의 핵심은 반도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앞서 중국에 대한 규제가 조금 유예 완화가 될 경우에 유예가 연장될 경우에 긍정적이다라고 호신호로 보였는데요. 세부적으로 반도체 가격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수주가 줄어드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반도체 지표는 더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 영상, 통신 장비가 8포인트가량 꺾이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그리고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수출 산업의 지표들, 경기 지표들도 안 좋다라는 게 부정적으로 읽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철강 수요가 부진하고 있죠.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중국에서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공급이 곳곳에서 늘어나다 보니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1차 금속 포인트는 무려 12포인트나 빠졌습니다. 금속 쪽 산업 부분은 더욱더 어렵다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의 내수 경제가 회복이 더디면서 이에 관련된 화학물질 제품들도 8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즉, 전 산업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2가지 이슈 함께 분석을 해드렸고요. 저희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